그리고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당에서 후보를 내정하더라도 민심에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사람을 고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노회찬 의원이 이번에 저 발언한 건데 약간은 좀 사심이 섞여 있는 발언이다라고 어떤 사심이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와 정의의 모임 그쪽이 좀 서로 이제 경합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은 그냥 관례에 따라서 의석수대로 이렇게 하자. 그럼 이제 3등이 바른미래당이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당연히 부의장 자리 한 자리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평화와 정의의 모임 쪽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이 각자 부의장 후보를 내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걸 투표로 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4당이지만 그러니까 제4의 원내 교섭단체지만 이쪽에서는 그 부의장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그런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 발언을 좀 이제 한 것으로 살짝은 사심이 섞여 있는 발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원구성 이후에도 좀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들 개혁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처리 과정에도 좀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 과정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인사발표가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일자리 수석이 동시에 교체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왕설래하는 것이 과연 경질인이 아니냐. 네. 청와대는 경질은 아니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사실상 경질 인사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3명의 수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자리 수석 그리고 경제 수석이 두 사람을 바꿨지 않습니까? 핵심 수석으로 바꾼 건데 그럼 왜 바꿨느냐? 그런데 그동안에 모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내세웠는데 거기에 걸맞는 결과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10.5%나 되고요. 그리고 소득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소득 분배가 잘 돼야 되는데 하위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더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8% 정도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 명보다 더 못해가지고 한 7만 2천 명으로 그리고 넉 달 연속 10만 명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최악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윤정원 경제수석 그리고 정세호 전 정무비서관을 일자리 수석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분명한 성과를 확실하게 내겠다 하는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경제 지표들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그 밑에서 일하던 손발을 맞춰보던 경제수석들이 이제 교체가 2명이나 교체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뭐 상처뿐인 유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도했던 소득 주도 그 성장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오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일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이 큰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속도 조절에는 확실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문책을 보면 이제 문책인들 문책 아닌 문책 같은 이제 결국 이제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업에서 뒤로 좀 뺀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그 주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홍장표 전 수석을 만약에 그냥 밖으로 청와대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 잔류는 시키는 겁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현업에서 주도하는 그 위치에서는 일단 이성으로 좀 뺀 그런 그 모양새를 좀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제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자리 부분에서 역시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 수속을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모양새고 장하성 그 실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이제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일단 주저앉히 그 이유도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에 이제 그 경제수석을 경제관리 출신으로 그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우리 사람은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용을 했다라고 하는 데서 읽히듯이 같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더해서 혁신 성장 부분도 함께 가미를 해서 예. 조절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일단 읽힙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큰 틀은 가져가되 속도는 좀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이 경제의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조금 이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윤종원 경제수석이 발탁이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좀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정통 관료 출신이거든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김동연 실장 같은 경우도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정통 경제 관료니까 두 사람이 인연도 있고 잘 호흡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와대의 정책, 경제정책 관련해서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큰 틀이 세 가지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세 가지 큰 틀은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속도, 그리고 운영의 면은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점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그 전에 맞춰졌다면 이제 앞으로 집권 2년 차에서는 혁신 성장을 좀 가미를 해서 현실적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규제를 혁신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만들 것 같고요. 지금 또 이 두 사람 윤종원 수석하고 정태 수석을 발탁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확실하게 경제 관련 부처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자리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만약에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관측통들은 연말에는 그러면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뭔가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당분간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좀 힘이 실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번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하고 갈등을 느끼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잡음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문책을 하려고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운명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용을 한 그 배경에는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종의 대체제로 기용을 한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이 됐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개각 인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청와대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다양한 인사에서는 비서관급 승진 이동도 있었는데요. 모두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죠. 새 비서관의 간단한 이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수족이라 불리는 제1부속 비서관 자리엔 그동안 의전 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춰온 조한기 비서관이 수평 이동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한명숙 국무총리의 의전 비서관을 지냈고요. 18,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뉴미디어 지원단장, SNS 공보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종철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의 내외부 행사를 책임지는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임종석 실장과는 학생운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고요. 김근태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금도 본인의 추모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정무비서관에는 제1부속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송인배 비서관이 옮겨갔습니다. 남북 정상에 직통 전화를 설치할 때 대통령 통화를 했던 터라 얼굴이 익숙한데요. 얼마 전 드루킹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비서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이 강흥창팀 출신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핵심 친문 인사로만 비서관 인사를 내면서 이 친문 그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 모두 광흥창팀 멤버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 성인배 비서관이 조금 눈에 띕니다. 드루킹 의혹에서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었었고요. 오늘 특검 수사도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지금 당장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보란 듯이 비서관에 내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발탁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겼는데요. 하나는 송인배 비서관 여전히 신뢰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에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사 스타일이 한 번 신뢰하면 이제 계속해서 신뢰를 해서 쓰는 그런 상황인데, 송인배 이제 제1부속 비서관 같은 경우는 모든 의정 같은 걸 다 담당하는, 일정을 다 담당하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200만 원 정도 받은 그런 부분, 그리고 4차례 정도 만났다는 이런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비서관으로 여전히 발탁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뢰한다는 것. 플러스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때는 특검이 들어가도 문제없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의 어떤 발로로 해석이 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특검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이제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야 협상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야당에서는 굉장히 송인배 특검 대상인데 우리는 싫다라고 반발할 수도 당장 문제가 있지만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어쨌든 정무비서관으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쓰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무비서관의 그런 입장에서 역할에서 야당을 저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본인이 또 특검 수사 관련해서도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 가지 포석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주셨는데 청와대 인사 발표가 나와서 이제 이 대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지금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변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부겸 장관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돼. 이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 당에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사표를 던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본인의 자의로 사표를 던지고 당대표 출마한다고 한다면 네. 친문 진영에서는 대통령에게 이건 항명한 것으로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 출마하더라도 친문계의 반발로 해서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간의 재가를 받아서 사실은 당대표에 출마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이 당선 가능성도 오히려 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로부터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없었다. 이 얘기는 내가 사표 내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예. 나는 당대표 출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출마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한 60% 이상의 세력을 친문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당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정치 경력에도 도움이 된다. 근데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을 안 해주면 나는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또 뒤집으면 불출마를 얘기한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김부겸 장관 출마를 허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출마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당 대표를 대권 주자가 맡게 되면은 그 당 대표의 힘이 확실히 실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흩어질 수 있고 또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표를 수리 안 하게 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유임이 자동으로 되고 또 김부겸 장관은 출마를 못하게 되는 아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김부겸 장관도 그런 것을 알고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내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김정환이 출마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그럼 문심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당 대표는 자연스럽게 김정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볼 수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속 좁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서 2인자를 안 키우고 이렇게 대선 주자분을 안 키우고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안 키운다고 해서 안 떠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안 크게 돼 있고 오히려 안 키우려다가도 갈등이 유발돼서 더 발을 좀 키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할 만하고 앞으로의 당청 관계가 건설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어떤 사람이 더 적임자일까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부겸 장관 정도는 지금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친문 쪽에서 누군가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불만도 잠재우면서 또 국민들이 보기에